제주항공 2216편 사고 관련자로 팩트체크 제9편은 LOT 폴란드 항공사 소속 B767 항공기 동체 착륙 사례 분석이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 1일 발생한 이 항공기 동체 착륙 사례는 우리가 승무원 자원관리 즉 크루 리소스 매니지먼트 교육 교범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비행은 기장 타데우스 크로우즈에 의해서 수행됐고 그때 이분의 나이는 57세, 현재 54년생으로 만 71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행 플라이트는 뉴욕, 미국 뉴저지에 있는 뉴워크 공항을 출발해서 바르샤바 쇼팽 공항까지 오는 플라이트였고 이들은 모든 절차를 유압 고장으로 모든 조치를 했으나 랜딩 기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체 착륙을 시도했고 성공하여 항공기는 많은 손상이 일어났지만 승객과 승무원 231명 모두 부상자 없이 안전하게 탈출에 성공한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례를 통해서 캡틴문 TV가 생각하는 동체 착륙에 대한 그 자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체 착륙을 위해서는 5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 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례의 비행에는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되고 비행 중에는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착륙 접근을 해야 되고 항공기 동체를 성공적으로 접지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 처리한 뒤에 항공 승객을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전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준비가 된다는 소리는 비록 해당 기존 매뉴얼이나 어떤 그 절차가 다소 미흡하거나 너무 복잡하더라도 또 회사에서 항공사에서 동체 착륙 그 절차가 구체적으로 교육되지 않거나 훈련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항공사 기장이라면 기본적으로 동체 착륙을 수행할 지식과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체 착륙은 가능한 비행 중에서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보고 선택하는 최후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상 이제 비행 중에 동체 착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우선 기장이나 승무원들은 조종사들은 CRM 즉 크루 리소스 매니지먼트 스킬을 적용해서 확실한 그 상황 판단 즉 시츄에이션 어워니스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즉 리소스를 동원해서 업무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무 분담이라는 것은 사람 간의 그 업무를 분장을 하는 것 말고도 시간, 순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분배를 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동원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은 뭐까지 포함되냐면은 어떤 플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접지 후에 아니면 접지 과정에서 엔진을 정지시킬 건지 아니면 그 리버스 정지시키지 않고 리버스 추력도 사용할 건지 또 정지되었을 때 즉 항공기가 멈췄을 때 승객을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탈출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리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공기 연료를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것은 항공기 연료를 줄여서 항공기 연료 무게만큼 항공기 중량을 줄여서 접근 속도를 줄이는 것 말고도 항공기 엔진 아랫부분에는 연료 펌프가 있기 때문에 엔진 연료 펌프가 있기 때문에 그 연료 펌프가 손상을 입어서 연료 라인이 터지면은 화재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처단시키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활주로는 가능하면 긴 활주로 그 다음에 경사가 있다면은 내리막 활주로보다는 오르막 활주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제주항공사 사례처럼 무안공항에선 그 시간이 없을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 참고로 무안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활주로 1번에서 19번 쪽으로 착륙을 하면은 오르막인데 반대로 19번 활주로에서 1번 활주로로 갈 때는 내리막입니다. 활주로가 평면에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그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나쁜 그
그 환경에 활주로로 내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필요하면은 폼을 뿌려서 접지할 때 화재가 발생되는 것을 대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착륙 접근 때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착륙 프랩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각도가 큰 것을 사용해서 착륙 접근 속도를 가장 적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화각도 활주로에 진입하자마자 바로 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낮은 강화각을 유지하고 가능하면 빨리 활주로면에 항공기를 접지시켜서 슬라이딩을 통해서 속도가 감속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속도하고 각도가 동체 착륙은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미끌치면서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접지할 때 초기 속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에어플레인 플라이 매뉴얼이라고 FAA에서 발간한 이런 비행 교범에 보면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범을 보면은 접근 속도와 접근 각도 그리고 착륙 자세로 구분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표현한 게 접근 속도입니다. 접근 속도는 여기 보는 것처럼 속도 1나트당 2 내지 30피트 정도의 그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속도를 적게 가지고 작은 속도로 가지고 내려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다 만약에 속도도 많고 착륙 자세를 만들 때 빨리 접지시키지 않고 쭉 끌어준다면 연장을 시킨다면은 더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여기에 나온 수치는 랜딩 기어가 다운돼서 랜딩 기어에 장치되어 있는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브레이크 마찰력을 할 때 속도이기 때문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는 바로 뭐냐? 적은 속도로 접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은 속도로 접지하기 위해서는 뭐냐? 적은 속도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벼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만큼 높은 프랩을 세트를 해야 된다. 높은 각도의 프랩을 세트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착륙을 할 때 활주로에 진입한 다음에 5 내지 7초 동안 비행을 해서 접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5 내지 7초 동안에 10나트를 줄이는데 어떤 현상이 있느냐? 땅에 내려서 10나트를 줄이는 데는 200피트가 소요된다면은 공중에서 접지하기 전에 공중에서 공격학적으로 속도를 10나트 줄이는 것은 2000피트입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더 많이 소모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빨리 접지를 시키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비행의 경우에는 프랩을 내리지 않고 노 프랩으로, 즉 0도 프랩으로 착륙을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착륙 접근하면은 최대 프랩 각도를 선택했을 때 속도를 V랩 40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프랩을 다 올리면 V랩 플러스 40, 즉 최저 프랩 속도에다가 55나트를 증가시킵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제동거리가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V랩 스피드가 V랩 40도 프랩을 썼다면 대략 140 정도 유지되는데 프랩을 올렸다면 거기다가 추가로 우리가 말하는 페널티로 55나트를 증가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대략 194 내지 195나트 정도 속도로 접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는 굉장히 높은 속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항공기 이렇게 접근을 많이 했다. 이번에는 접근 속도를 높게 들어왔다는 것이 이제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왔다면 동체 접촉을 어떻게 하냐? 캡틴문 TV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동체 착륙으로 활주로에 닿을 때는 터치라는 용어보다는 임팩트라는 용어가 더 적절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 동체 착륙을 하게 되면은 항공기 손상은 막을 수가 없으므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정도로 아주 그 제한된 조작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접지 직전 또는 접지 후에 그 엔진을 끄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엔진 엔진 펌프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손상돼서 연료가 흐르면 연료가 쏟아지면은 그것이 이제 그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은 단순하게 엔진 셧다운 스위치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이어 스위치, 즉 그 화재 진압용 그 스위치를 켜서 완전히 연료를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접촉이 이루어지면, 땅에 접촉이 이루어지면 어떤 수단을 브레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그 보조적인 수단을 쓰는데 스포일러 사용도 추천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스포일러 사용할 때 그 문제는 그 의견은 또 뒤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정지되면 가능한 빨리 항공기 승객들을 항공기로부터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이 제한 사항은 폴란드 에어 항공사의 경우 90초 내에 모든 그 상업용 항공기에서는 90초 이내에 탈출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LOT 폴란드 항공사 조종사들이 어떻게 그 비행을 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장은 바로 뉴욕에서 오는 동안에 이제 그 기아가 다운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공중에서 예비로 다른 비상적 수단으로 기아를 다운할 수 있는, 기아를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다 취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F-16 전투기의 도움을 받아서 전투기를 띄워서 육안으로 항공기 그 아래 그 동체 밑부분에 가서 실제로 기아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동체 착륙을 시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수행했다. 그리고 이 조종사는, 이 기장은 충분히 동체 착륙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자질을 갖추고 있었고 그날 CRM 스킬, 그 비행 운영 절차를 아주 성공적으로 모범적으로 수행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 하는 사이에 지상에서는 활주로에다가 폼도 뿌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접근할 때도 최대한 가장 큰 각도의 풀 프랩을, 가장 큰 각도의 랜딩 프랩을, 착륙 프랩을 선택을 하고 낮은 각도로, 거의 낮은 각도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각도로 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폼이 뿌려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활주로에 진입하자마자 바로 접지했습니다. 근데 폼에 관한 것은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안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AD가 에어드롬인데 항공기 소방 등급이 공항 소방 준비 등급이 9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9는 범주 9번인데 10번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는 대표적인 것이 화학 화재 소방차 세대가 있고 여기 보면은 AFF라는 것이 750kg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폼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매뉴얼에 볼 것 같으면은 활주로에 폼을 뿌릴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먼저 테스트 결과 폼을 뿌려도 이점은 크지 않고 그 대신 그 소방차가 다시 폼을 보충하는데 시간이 한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활주로에다 다 폼이 이렇게 750kg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활주로에다가 만약에 거의 다 뿌렸다 그러면 실제로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는 화학 폼이 소진이 된 거죠. 그래서 잘 고려를 해야 된다. 안 하는 것을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OT 항공기 경우 바로 활주로 끝부분에 접지를 했고 그 다음에 가면서 스포일러를 작동을 시킨 흔적이 시각적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정지 단계인데 이때까지도 리버스 스러스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엔진을 정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끝까지 엔진 그 역추력 작동하지 않고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90초 이내에 승객이 모두 탈출해서 231명, 승객과 승무원 231명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B737-300 동체 착륙에 대해서 그 트레이닝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닝 매뉴얼 8-4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partial or gear up lan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기아가 모두 펼쳐지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고 일부 partial로 부분적으로 펼쳐진 내려간 그런 상태까지 광범위하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랜딩 기어 3개 가운데 일부가 내려오지 않았거나 내려와서도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 또는 기어가 하나도 펼치지 못한 그런 것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이 매뉴얼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활주로 선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 활주로, 그 다음에 넓은 활주로, 만약에 해당 공항보다 인근에 그 더 좋은 활주로가 있으면은 그 적절한 공항 그 변경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접근 전에는 시간이 허락하면은 연료를 소비하여 가능한 무게를 줄이고 접근 속도를 줄이고 최저 속도로 접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기장은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준비를 하도록, 여기서 준비를 하도록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그 폴리시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지상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착륙 기법에서는 무엇보다도 내린 다음에는 별 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으므로 착륙 단계에서 비행기 손상을 최소화하고 승객 탈출을 돕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활주로상에 멈출 수 있도록 플래닝,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도록 조작도 따라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가능하면 적은 속도로 접지를 하면서 비행기 접지할 때 비행기 손상을 줄이고 비행기를 활주로 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가능성 있는 그런 조작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피드 브레이크는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완전히 접지한 후에 스피드 브레이크를 펼치면 비행기가 정지한 후에 그것을 접을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엔진을 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기계적으로 고장이 여러 가지 다양한 고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피드 브레이크를 일단 펼치면은 정지한 뒤에 그 다시 접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날개 위에 출구를 통해서 그 대피하는 그 승객들이 다칠 위험이 커진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최소한의 그 피해를 그 줄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무엇냐로 보면은 스피드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항공기를 제동 효과를 높여서 빨리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추진 리버스 스러스트 경우는 우선 여기에 나온 것 주로 본 것은 리버스 스러스트는 지금 착륙할 때 엔진 속도가 엔진 회전 속도가 낮기 때문에 그 고장이 크지 않았는데 착륙한 뒤에 리버스를 사용하겠다고 리버스를 엔진을 추력을 증가시키면은 오히려 엔진의 손상이 커질 수 있다는 소리. 그리고 두 번째 그 사항은 뭐냐면은 착륙 접지를 했을 때 리버스 메커니즘이 고장이 나서 리버스가 열리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리버스에 의존해서 랜딩 디스턴스를 산출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추진이 언밸런스로 한쪽만 될 경우에는 그 효과가 특히 이제 이번처럼 완전히 3개 다 올라간 상태가 아니고 어느 비행기 기아 3개 중에 하나나 2개가 이렇게 안 나왔을 때는 리버스 스러스트를 많이 쓰면은 리버스 좌우가
비대칭으로 쓸 경우에는 그 방향 유지가 안 되니까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처럼 모든 기아가 펼치지 않았 상태에서 내릴 때는 다른 달리 방법은 없고 활주로 중앙에 착륙해야 되고 엔진이 먼저 닿도록, 이 폴리치 LOT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엔진이 먼저 접지를 했습니다. 먼저 지면에 닿도록 하고 활주로 그 지면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방향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방향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방향타는 속도 60나트까지도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방향타가 가장 유용한 그런 장비, 방향 조향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향 제어가 가능한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항공기가 그 중앙선에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 그 항공기 동체 착륙 사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항공기 사고 조사 당국에 대한 전반적인 제언을 포함한 정리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하여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